자, 오늘 정치 기상도 제일 처음 소식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지명 철회하는 것으로 마감이 됐죠. 내용 말씀해 주시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본인의 해명이라든가 소명 등을 보고 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기를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근데 저 역시도 인사청문회를 좀 보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해훈 후보자가 보인 해명, 소명, 태도 등은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좀 파문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전격적으로 지명 철회를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네, 굉장히 빨랐고요. 이후에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본인이 내놓았던 이런 해명이 사실 뭐 제가 굳이 이거를 얘기를 다시 평가를 해야 될 정도로 뭐 타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해명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론은 뭐 여전히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해훈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였죠. 예,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 마지막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이거를 자진 사퇴를 하게 해버리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제 고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마 그런 기류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지명 철회를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다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강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저거는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렵다. 저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라도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이를테면 처음에는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연대 합격했다고 청문회 하기 전에 자료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그해 2018년도에는 다자녀 전형이라는 그런 전형 자체가 없었고 그거를 또 추궁을 하니까 청문회에서 장남하고 차남이 헷갈렸다. 그러면 그 얘기는 장남도 무슨 전형으로 들어갔으면 차남도 무슨 전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보니까 그 시아버지, 그 이제 할아버지겠죠? 손자니까 할아버지가 또 장관이었는데 훈장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뭐 국위선양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또 연대 교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걸 해명을 보면서 그게 그 부분이 그거였죠. 예, 그게 원래 내부 규칙인데 예, 대학 내부 규칙이라 가지고 외부에는 공지가 안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유리하게 쓰일 것인 걸 알고 이제 집어넣어서 합격시킨 게 아니냐. 물어봤는데 그런 전형이 알고 있다는 거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고 뭔가 내부자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등을 보면서 이제 부동산은 굳이 더 이상 얘기하지 뭐 부동산 해명하는 거 보면은 뭐 결혼할 때 너 너무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했는데 1년 5개월이나 6개월 뒤에 다시 뭐 사이가 안 좋아졌으면 계속 이혼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시 1년 6개월 용산구로 이제 근데 그게 국토부에서 뭔가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용산구로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납득이 안 됐던 거고 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되게 애쓴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왜 그 영화 대사 있었잖아요. 많이 썼어요. 네, 영화 대사에 보면 참 힘들게들 산다 뭐 이런 대사처럼. 특히 그 청약 해명하는 과정은 정말 눈 뜨고 눈물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그 참 그래서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꼭 장관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 의지 하나만은 진짜 청문회장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물론 좀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보다 낫네. 어떤 면에서 임명권자를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이제 그 임명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점은 제가 좀 이해도 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해명이 잘 될 사안이 애초에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니까 사실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게. 네. 그런 이슈는 걸리지 말았어야죠. 예. 네. 근데 대입에다가 청약에다가 그쵸? 어떻게 음. 실드 치기 어려운 이슈들만 줄줄이 나왔으니 사실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 어지간한 그 유권자분들 시민들이 민감해하는 영역들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입학, 네. 회, 부동산 음. 이게 안 좋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란 관련된 거나 전문성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거의 네. 다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뭐 보좌관 갑질도 사실 주요 이슈도 아니었어요. 네, 네, 거기까지 그것조차도 가죠. 안 갔지. 네, 그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인사청문회 또 여러 번 봐봤으니까 왜 흔히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입학 문제 걸리는 게 단골인데 네. 저는 기존에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더 이게 덜어내는 그런 과정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천형의 죄가 아닌 한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나빠 보이기도 하고 그럭저럭 이해할 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원래 엄청나게 나빠 보이게 하는 기술이라는 게 발전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보려고 해도 나빠요. 이거는 너무 나빠. 한 그러니까 맛이. 타임라인으로 네. 하지만 그냥 똑똑 떨어지니까 예. 이게 너무 보이듯이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꼼수를 자기들끼리 아는 꼼수를 쓰는 아주 기술자의 모습이 그냥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니까요. 예. 그냥 뭐 썩 잘은 몰랐는데 남들이 하니까 에이, 어떻게 하다 보니 하게 된 이런 거하고는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네. 나는 저 어떻게 아들을 결혼 그러니까. 신고까지 미뤄가면서 그 강남에 그거를 참 그거를 얻기 위해서 또 무주택 기간을 일부러 오래 유지한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보통이면 중간에 다 샀을 텐데 그렇죠. 일부러 오래 유지한 거거든. 네. 한 방에 크게 가려고. 대단한 인내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치밀한 전입 전출 과정을 보세요. 그렇죠. 예. 날짜랑. 예. 와 나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건 이제 전세를 살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안 해주거든요. 네. 어지간하면. 요즘은 이제 뭐 예. 예. 전세권 설정하려면 진짜 막 그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신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근데 여기는 전세권 설정을 그냥 막 들락날락. 근데 저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갑질 의혹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이런저런 풍문들은 있지만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쉬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당사자들 간의 의견 그러니까요. 분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서로 다른 얘기하면 이거는 네. 검증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전세권 뭐 하고 이 투기 의혹들은 조금만 하면은 저는 청와대에서도 이게 검증이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건 원래 다 검증이 가능. 예. 네. 근데 이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검증이 좀 미흡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작동을 해야 됐었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게 청약 가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은 나왔을 텐데 네. 이게 약간 꽤 무주택 기간도 길었고 이렇게 자녀나 온갖 점수를 다 높이는 방법을 썼는데 혹시 이 와중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거 없었나요? 라고 이제 검증관이 질문을 했을 거야 아마. 네. 근데 이제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에서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 요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약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 미혼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걸 맞춘 거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게 했습니다. 음. 이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제가 볼 때는 초점이 혹시라도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주로는 내란 부분이었을 테고 검증에 몇 가지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걸리더라도 이거는 임명권자가 의지가 있고 본인이 지속적으로 여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통합이란 관점에서 좀 어느 정도는 눈 감고 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명을 했을 텐데 그 기타의 요소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더 터져버린 게 크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 시간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니까 청약 관련해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고 네. 보니까. 네. 네. 그게 법을 알았던 거잖아요. 불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알았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썼던 그게 딱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분의 삶의 형태였다라는 게 구석구석 좀 느껴지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비판할 자격 없다고 봅니다. 예. 다 이루고 살았을 텐데 뭘. 그러니까요. 네. 그럼 차라리 한 번에 까서 그냥 우리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이러면서 무슨 자정운동이라도 하든가. 네. 이게 막 엄청 성가하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불법과 탈법 사이에서 애매하게 막 타고 들어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를 창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 아니겠어요? 아까 요 장남 차남 이런 전형으로 들어간 이런 케이스가 과연 여기 연대뿐이었을까? 네. 저는 뭐 고위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한번 진짜 기간 딱 정해가지고 요거 딱 전형의 문제점 한번 전수조사하면 어우 이 케이스 여러 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조국 장관 관련된 사태 그렇게까지 났을 때 진짜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 돌 던져도 다 맞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문제 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마치 엄청난 그 도덕적 우위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 치를 떨면서 나쁜 사람 만드는 방식이라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얼마만큼 일반화돼 있었던가라는 데 대해서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저는 이제 기획예산처 자기 지명자를 이게 지금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지금 기조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죠. 예. 네. 기조를 보면은 여전히 조금 균형, 통합의 무게를 두고 보수 쪽 인사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야. 이 자리를 굳이 보수적 인사로 찾을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해운 의원이 뭔가 이것저것 다 맞아떨어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안 친 건데 전문성도 있고 저쪽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막 충성에 맹세를 하고 그랬으니 네. 아 이것저것 해가지고 제일 그나마라도 적당하다라고 안 쳤을 텐데 이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선순위가 되는 기준이 뭐일 거냐? 이른바 통합이냐, 즉 보수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전문성이냐, 또는 그 관료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예, 보수에서 그거 구하는 건 더더욱이나 어려울 테고 안 오려고 그럴 거예요. 예. 자기 출신당이 어떤 짓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너무 뻔하게 나왔잖아. 네. 절대 안 봐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에서 고르는 건 그나마라도 좀 풀이 좀 있을 테고 관료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치인이 필요한데 정치인에선 풀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아, 네, 찾기 어려울 것 전문성까지 같습니다. 충족시킬 수 있는. 네. 그러면 결국엔 관료 출신이 아니면서 전문가 출신으로 교수 뭐 이 정도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는 결국은 이제 지명 철회를 했으니까 네.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되긴 됐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 했고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웃을 수 있는가? 못 웃죠. 그러니까요. 근데 웃는 신용은 하고 싶을 거예요.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긴 참 힘든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청문회 내내도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할 시간을 안 주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소리만 지르다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마이크가 꺼진 그 다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쪽으로 해서 꽤 오랜 시간 봤는데 계속 이제 그런 식이고 오히려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거기 대응을 하려고 한 모습이 오히려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 핵심적인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명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게 누워서 계속 침을 뱉는 행위를 하면서도 웃는 신용을 했어야만 되는 이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청문회에서도 그거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하여튼 계속 이해운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그 국힘 의원한테 자기가 그때 국힘 의원들 가운데
우수 의원으로 당무감사, 네. 네. 우수 의원으로 다 선정됐었다. 그 당무감사가 다 엉터리란 얘기인가요? 그런데 바로 대답을 못해. 그다음에 왜 보좌관 갑질도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현 의원이 지금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압력하고 있는 거 내가 다 확인하고 있다. 네. 그랬더니 이미자 위원장이 나중에 그건 그만하시죠. 이러버리잖아. 나 진짜 오래 봤어요 이거. 아주 가관이더라고. 네. 예. 무슨 말만 하다가는 다 잡히는 거야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현 의원이 한마디 하면 그래. 그러니까 이현 의원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지르고 말 못하게 하고 밀어붙이는 것만 모양새를 갖추어서 끝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신천지 얘기하겠지만 이제 박근혜 이명박 싸울 때처럼 진심으로 이제 서로 알잖아 약점이 뭔지. 네. 다 아는 거지. 그리고 그때 진실이 많이 드러났죠. 진심으로 싸우니까. 그래도 이현 의원 표정을 그때 난 유심히 봤어요. 표정 네.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표정이었어 계속.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참. 그리고 저는 이게 참 결국 처음에 이 논란 될 때부터 결국은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그렇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고 철회라고 하는 정치적으로야 좋은 모양새는 아니긴 하지만 상처가 남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잘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더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마무리하는 과정이 대통령에게 정책 부담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신나가지고 어차피 뭐 국민의힘 다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저쪽을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떤 신의 한 수 아니었냐. 정치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못 합니다. 다 부담 안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어느 정도는 상처가 됐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 부담이 지금이야 이제 엄청나게 크지 않게 돼서 다행일 뿐이지 안 남아 있을까요? 때리면은 멍이 안 들어도 이 안에는 상처가 밑에 이제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좀 뭐 걱정스러운데 네, 그나마라도 지금 정치적인 조건상 묻혀서 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리고 쿠팡 문제. 요즘에 김이 좀 빠졌죠 쿠팡 문제가 아무래도. 근데 다시 약간 미국에서 때리고 있잖아. 미국에서. 그렇지 이제 다시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예. 다시 약간 불붙는 느낌이 있어서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갔잖아요. 네. 미국을 가서 벤스 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국무총리가 이렇게 단독으로 미국을 가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벤스 미국 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나는데 여기에서 쿠팡 문제를 벤스가 거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는 잘 대답을 했다. 한국의 시스템 내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라고 벤스 부통령이 말할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는 한미 양국의 어떤 관계는 그런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넘어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어떻게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쿠팡 문제를 이슈로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벤스 부통령이 이런 자리에서 쿠팡 문제를 이슈 제기할 만큼까지 과정이 일어났을까? 역시 쿠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랑 동시에 또 미국 내에서 그 투자사죠. 투자자. 그러니까 미국 쿠팡 투자자가 이제 한국 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쿠팡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설특검까지 동원해서 지금 이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미국 투자자들은 이 3천만 개 이상의 뭐 이 데이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는 확실하지 않다. 3천 개 정도다라는 허위, 그릇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발 이런 소식들, 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 그다음 미국 내 쿠팡 투자사들이 이것을 국제 간의 무역 분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부분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쿠팡 계정은 3천만 개 이상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쿠팡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냥 자기네가 자체 조사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 쿠팡 발표의 이제 만배인 거죠. 이건 경찰이 오늘자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3천만 개 이상 유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이 국정조사를 또 시행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미디어 오늘에 이제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났더라고요. 이건 한번 따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쿠팡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국정조사 의견 하나가 제출되었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제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제출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유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진석 의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은 우리가 그냥 익숙히 아는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쿠팡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우월적 지위 남용, 소비자 기만 등등 노동자들의 그 안전 문제, 산업 안전 문제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조사 범위를 제시하고 있었고요. 일단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걸 보면 일단 쿠팡이라는 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제목에. 그래서 SK텔레콤, KT, LG U+, 쿠팡 다 포괄해서 이런 회사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뭉뚱그려서 하는 식의 요런 식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제출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2개의 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여야는 어떤 식으로 또 합의를 끌어낼 것인지도 우리가 앞으로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사는 미디어 오늘의 쿠팡 국정조사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이라는 1월 25일자 기사입니다. 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미국으로 간 총리에게 그 쿠팡이 로비한 결과가 보이는 그런 흔적 이게 일단 나왔고 결국에는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제일 안 하는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좀 열받는데 미디어 오늘 기사 같은 경우처럼 보는 것처럼 국정조사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걸 짚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번에 쿠팡과 관련해서 백악관 쪽에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금 투자자가 2군데잖아요. 네, 2군데예요. 한 군데가 이제 그린옥스라는 데고 하나가 알티미터라는 데인데 트럼프 행정부 쪽하고 긴밀하게 네트워크가 있는 쪽은 알티미터 쪽인 것 같더라고요. 이쪽 CEO가 뭐 범킴이랑 하버드 동문인데다가 트럼프 행정부 쪽에 상당히 좀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부통령 입에서 쿠팡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아무래도 이 알티미터 CEO가 움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의외로 또 소년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네. 목사. 근데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소년보 얘기가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경향신문의 구교영 기자가 최근에 미국 대사관 쪽을 좀 잘 아는 하여튼 그런 누군지는 안 밝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서 소년보가 나왔나?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끊임없이 트럼프 행정부 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한국 쪽에 욕을 한 게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쩌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생뚱맞게 소년보 석방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최근에 들은 얘기랍니다. 그러면 부통령이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가가지고 지금 이례적으로 그렇게 총리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쿠팡 얘기하고 소년보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 어떤 여러 요구 사항 중에 하나였던 소년보가 화이트하우스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년보 세력의 어떤 그 국내 어떤 극우 쪽이라든가 이런 세력과 마가 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단순히 그냥 왜 저래 뭐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건 물론 제 가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요즘 언론 보도라든가 이제 그런 국내 마가 그러니까 국내판 마가와 이제 미국 마가 사이에 이제 연결 관계가 몇 번 드러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되게 좀 심각하게 보는 건 필요한데 대단하게 볼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교나 이런 게 돌아가는 방식 보면 제가 뭐 여기서 이래봐서 안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뭐냐면 잘 몰라. 그쪽에 당단 벤스나 이런 사람이 한국을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뭘 알아. 쿠팡 뭘 알아. 잘 몰라요. 근데 자 오늘 되게 바쁜데 오늘 저기 한국에서 온 김총리라는 사람 만났는데 뭐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럼 밑에 툭툭툭 몇 개를 짚어주겠지. 근데 짚어줄 때 그 로비 타고 들어가는 뭔가 저 민원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거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보의 수준이 그래서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벤스라든가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쿠팡이 정말 중요해서라든가 소년보가 정말 중요해서가 아니라 오케이 요거 가지고 뭘 뜯어낼까 그렇지. 요거일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지난번 트럼프가 그 트루스 소셜에 써가지고 했던 난리 쳤던 것처럼 네. 요걸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삼으려고 하는 방법을 쓴다고. 음. 그러면 쿠팡이나 뭐 소년보나 이런 국내 마가나 이런 애들이 착각하고 사실은 자기들한테 별로 그다지 도움될 것도 없는데 대한민국에는 국익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게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쿠팡 문제를 미국에서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 대신 뭐냐? 우리가 이제 정 박사님이랑 저랑 고민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법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글로벌 플랫폼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태클 걸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쓰이는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를 대처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유사할 수 있지만 본질은 확실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쿠팡이 뭐 그렇게 이뻐서 정말 우리 미국 기업을 너네가 감히 그렇지.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약점으로 그냥 얘들은 이용하기에 딱 좋은 이슈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멍청한 자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해서 거래를 할 때 그냥 불리해질 뿐이에요. 쿠팡을 쟤네가 지켜주지도 않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쿠팡을 그렇게 봐줄 이유가 없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뭐 딴 거를 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멍청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계속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더 큰 안 좋은 방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쿠팡의 로비가 결과적으로 대미 협상에서 안 좋은 거로 돌아올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쿠팡은 사실은 지가 제대로만 장사했으면 이따위 일 안 겪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이 뭐 그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자꾸 깎아먹고 있다고. 이놈들의 지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쿠팡을 조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쿠팡을 어떻게 조져야 될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조져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해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거든. 싫어서 떠난다는데, 탈팡한다는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들고 오는 게 자꾸 그거잖아. 팬스나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한국이 말이야 쿠팡 하나 조지려고 규제라든가 법을 너무 좀 이상하게 쓴다며. 왜? 그거는 FTA의 어떤 뭐 그 어기는 그런 어떤 소지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지들은 FTA 다 어기면서. 그렇지. 네. 자꾸 그걸 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 총리가 그럭저럭 답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면서 얘네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죠. 라고 이제 설명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벤스도 잘 모르니까 대충 그런가 보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단에서 뭔가 쿠팡에게 심각하게 자꾸 타격을 입혀주지 않으면 쿠팡이 하는 짓은 쿠팡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신 한국한테만 되게 나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정부가 막 공정위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벌금 때리고 업무 중지시키고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최대한 제가 처음부터도 얘기했는데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까먹지 않고 소비자 단위에서 이 쿠팡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쿠팡이 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아씨 안 되겠다 털고 나가자라든가 아니면 이 방식으로 로비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소비자를 제대로 설득해야 될 것 같다.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쿠팡 문제를 접하실 때 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그렇게 냉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쿠팡은 알고 있을 거예요. 쿠팡 그 윗대가리는 미국이 꼭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갖다 써. 한국이랑 어차피 협상하려면 못 뜯어내려면 우리 이거 갖다 써. 이렇게 내주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니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해하고 판을 보는 거랑 모르게 정말 순진하게 정말 쟤네가 쿠팡을 저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걸 알고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정말 냉정하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특히 네. 정부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의 로비는 이렇게 치밀하고 윗단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그것도 다른 것까지 다 엮여서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내에서는 그럼 충분히 그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저는 정부의 일부 지금 김인석 총리가 대응하고 있는 거나 공정위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미 다수의 언론이 기조가 달라졌어요. 네. 쿠팡에 대한 이런 조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뭐 이상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물을 타고 있어요. 그거는 이미 차라리 분위기를 계속 바꾸고 있다니까. 차라리 뭐 그 논리는 얘네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역시 근데 진짜 조선일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차라리 너무 쿠팡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과도하 이거는 어찌됐든 쿠팡 논리지 않습니까? 부통령이 쿠팡이 거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사를 이따위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아전 인수로 하는 거지. 네. 유리한 것만 따다가 봐라 미국한테 뭘 잘했냐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 별로 사실 잘한 거 저 없다. 그린옥스라든가 알티미터 이게 쿠팡에서 지분도 얼마 없어요. 퍼센테이지도. 소프트뱅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프트뱅크가 아예 가만히 있는데 이게 다 범킴이랑 알고 지내고 하버드 동문이고 뭐 이래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호들갑 국내 언론이 더 호들갑 떨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하나 가져왔는데 경향신문이 쿠팡이 소환한 슈퍼 301조 악몽 통상당국 차별 없었다 정면 돌파. 이 기사가 되게 찜찜하더라고. 이 기사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301조 얘기를 이렇게 떠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저는 먼저? 그거는 너무 나간 기사라고 나간 봅니다. 정도가 아니죠. 예. 뭔가 이게 아니 그 두 투자사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으면 어떻게든 말도 안 돼 얼토당토 하는 거야 하고 팍 밀어붙일 생각을 해야지. 이걸 왜 통상무역 그 분쟁으로 확대 해석을 하냐고요. 아니 투자자 중에 지분도 얼마 안 되는 두 군데서 문제 제기한 거를 갖다가 슈퍼 301조까지 거론하는 거는 완전히 오버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들이 뭔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이 다 달라요. 예. 네, 결이 다 달라요. 좀 여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게 되게 무식하게 쓴 기사라고 봐요. 슈퍼 301조의 악몽을 지들이 알아? 이 기사 쓴 애들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모르니까 이렇게 쓴 거지.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악몽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뭐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정말 쫄렸을 때 이거 가지고 어쨌든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약간 벌벌 떨었지만 실제로 그 결과가 뭔지 아냐고 잘 모를 거라고. 네. 그런데 그냥 관습적으로 갖다 쓰는 거야. 그렇죠. 슈퍼 301조 악몽.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렇잖아. 아무리 쿠팡에 비판적이어도 야 이 싸움이 쉽지 않겠구나. 아씨 미국이 저렇게 센가? 이러면 약간 기가 죽는다고. 근데 저는 지금 미국을 우리가 대할 때요. 미국은 미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럼요. 네. 우리가 대충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요거 구하고 저거 내주고 이런 식의 방식은 실제 실무 협상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국민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야 저 미친 놈들이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상태로 가야 돼요. 이게 유럽도 그런 식으로 미국을 대하고 한국도 그런 식으로 미국을 대하고 이렇게 다 굉장히 중요한 중견 국가들이나 큰 나라들이 이렇게 대하기 시작을 해야 미국을 에워싸고 딴 대안이 가능하거든. 그리고 충분히 그래도 돼. 지금은.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능력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면에서. 근데 유럽이 세게 나오니까 트럼프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우리야 뭐 그 유럽처럼이야 못하겠지만 원칙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든 흔들리지 않게 잘 가야 될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아는 척하면서 슈퍼 301조를 운운하는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쿠팡 어떤 분들은 뭐 좀 싸서 또는 저기 습관이 있어 그런데 요즘 제가 습관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부터는 물론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했었습니다만 그 운동으로 많은 걸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 운동도 마찬가지고 시민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환경이 확 나아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한쪽에서 정말 꾸준히 진행이 돼야 돼.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쇼핑 습관을 바꾼 거거든요. 사실 저기 쿠팡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이제 습관 바꾸기를 일부러 이제 해보면서 지난주에는 저기 싱크대 고치느라고 새 싱크대를 살까 말까 다시 쿠팡을 써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 알아보다가 좋은 건 안 바꿨어요. 싱크대를 안 바꾸고 그냥 고쳐 쓰기로 했고 수전만 바꿔 쓰고 그리고 튜브를 또 빨리 주문해야 되니까 막 마음 급해서 옛날 같아서 바로 그냥 내일 배송 쿠팡 이렇게 했을 텐데 철물점을 뒤졌습니다. 근데 주변에 철물점이 많아요. 그 정도는 2,000원이면 잘라가지고 판다고. 네, 그거 내가 잠깐 움직이면 돼. 근데 그 전까지도 바쁘다라는 핑계 하나로 그냥 다 쿠팡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엔 너무 바쁘지 않아요? 참. 제가 논을 그만두면서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됐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뭘 사는 네, 그런 그 습관이 되게 습관이 있어서 네. 저는 상대적으로 뭐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느낀 게 그거였었거든요. 거기는 이미 20년 전에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게 너무 일반화가 됐었어요.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는 철문점 가서 뭐 사고 하던 그런 버릇을 가지고 옆에 사람 물어봤다. 이거 사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걔네 아르고스라고 있거든요. 아르고스. 이게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인데 아르고스에 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나도 알아 그건. 근데 주변에서 빨리 사야 되니까 그렇지. 이런 거였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결국은 그쪽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오프라인 상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그렇죠.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저는 현재 쿠팡이 만들어낸 게 우리의 쇼핑 능력을 상실시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별해내고 가격을 비교하고 적합한 데서 적합한 걸 사는 우리의 물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퇴화시키고 있다. 정확히. 네. 이거를 이대로 가는 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전 이번 계기로 많이 알게 됐다고 봐요. 사람들이. 습관을 조금이라도 되돌리려고 해야 된다. 네. 전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 뭔가 그 플랫폼 규제에 관련된 뭔가를 만들 때 우리가 구속돼 있지 않으니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되지. 그렇죠. 그게 옳긴 한데 우리가 이미 엮여서 그러면 이제 여론이 사실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사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장 보고 이러는 게 은근 여러 가지로 재밌거든요. 재밌죠. 갔다가 뭐 좀 발 아프면 푸드코트 가서 네.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건 차라리 부대로 쓰는 낭비가 적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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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에서 낭비하진 않거든. 네. 근데 온라인 쇼핑 많이 하다 보면 메인에서 낭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도 내일 올 필요는 없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특히 내일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쿠팡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쿠팡을 계속 안 써도 아무 그 불편함이 없는 게 내일 아침에 오지 않아도 돼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보통 새벽 배송이 정말 필요해요.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내일 올 거라고 내일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딴짓해요. 그치. 그걸 기대하는 거지. 그 전에 어차피 그냥 닥쳐서 하면 돼.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는 거야. 평상시에 고민했을 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최대한 미루게 만들어. 그러고선 당연히 쿠팡을 쓰게 만들어. 그렇지. 새벽 배송이 없었으면 오늘 가서 장을 봐왔겠지. 그렇죠. 급한 거는. 근데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또 무서운 거죠. 그거에 최적화돼 버린 거지. 결국은 일상이.
그러면 힘들죠. 애초에 미디어라는 게 우리의 시간 쓰는 방법을 습관화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분야에서 맨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 여가 시간 그리고 쓰는 돈 이게 이제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전제인데 이게 일반 제조업이나 일반 그 유통업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이제 퍼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예. 그 논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띠편성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습관이 돼야 되기 그쵸. 때문에. 음. 그래서 중요한 시간대가 항상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예전에 초기에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라이브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텔레비전 뉴스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이브 그건 되게 중요해. 스포츠 라이브 중요해. 중요하죠. 근데 유튜브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라이브가 중요할까? 근데 보니까 아침 7시 이씨 여기다 하면 싸우자는 거야? 막 이렇게 돼버리고 그쵸. 네.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월요일 7시에 뭐 저기서 띵구리가 어디 가서 런칭을 했어. 죽을 거야?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왜냐면 아니 그거 그냥 끝나고 이거 먼저 보고 저거 봐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 아니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동접이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고 이 시간대 우리 시청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미디어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네. 거였지만 우리가 쇼핑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거를 쿠팡이 깬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습관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대충 오후에나 대충 뭐 하나 이렇게 딱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문 열면 와 있고 이게 이제 익숙해진 거지. 그렇죠. 그 습관을 만드느라고 얘네는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오랫동안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 박았잖아요. 네. 그 물류 창고 짓는 게 사실 돈인데 그냥 물류 창고의 그 시스템 이게 AI 굴리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이걸 다 파악해서 우리가 전날 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나 네. 그게 요일별로 어떻게 다르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다르고 그럼 물류 창고에 어떻게 적재를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발전이랑 연동이 돼서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네. 사람들을 갈아 넣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흔히 쓰는 말이 뭐 대세론, 뭐 그리고 기술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러다이트로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아는 척들을 하는데 저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건 되게 위험한 기술이에요. 혁신 기술이 아니라. 그렇지. 예, 우리를 능력을 뺏어가는 기술이거든요. 이 능력을 뺏어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누구한테만 좋은가? 걔네한테만 좋으니까. 예,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의존적인 인간들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기술의 혁신성이라는 문제를 고민할 때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다시 고민해 보는 태도를 이제는 정말 필요로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으로 떼돈을 버는 기업들을 잘 보면 일단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네. 보면 일단 뭐 카카오 택시 그 카카오 택시 이제는 길 가는 택시를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진짜 열받습니다. 어. 예, 길 가는 택시들이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길 가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새벽에 어떻게 얻어 걸리는 거 말고는.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에서 이거 뺏겼을 때 제일 난처했던 그렇죠. 게 예. 그거였어. 그래서 나는 바로 줄 줄 알았어. 한 달이면 줄 줄 알고 대여폰인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깔리는 거죠. 버전이 이게. 그래서 못 갈았어.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택시를. 일단 교통카드도 없고 다 계속 이거 페이만 쓰고 있었으니 이게 없고 지갑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아무것도 바보가 되더라고. 택시를 못 부른다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택시를 타라고 말은 하지만 택시를 탈 수 없어 노인네들은. 전화 콜택시를 부르지 않는 한. 그렇죠. 예. 이 시스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도를 찍어야 되잖아. 어디라 오라고. 노인네들한테 내가 그것까지 못 가르치겠더라고. 네. 도저히. 그래도 우리 동네는 좀 괜찮네요. 택시가 지나가다가 잡혀요? 네. 아니 그래서 시골이에요. 약간 한적하죠. 고척동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네. 일부 편리해진 건 분명히 있지만 돈은 카카오가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했었어요. 네. 짜장면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지. 그렇죠. 한 그릇도 배달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짜장면 집에는 항상 짜장면 집이라고 하니까 웃기네. 그 중국 음식점에는 항상 그 배달을 하는 분들이 계셨죠. 예, 계셨죠. 고용돼 있었어요. 몇 명씩. 그럼 야 김구나 배달 뭐 하면 이렇게 들고 가서 배달하면 짜장면 한 그릇도 다 배달을 해줬었다고. 그 돈 똑같았어요. 그 돈만 내면. 지금은 배달 기본으로 하면 떡볶이 하나 먹으려면 2만 원이에요. 네. 진짜. 그 돈은 누가 벌어요? 그 소상공인들 다 이것저것 뜯겨서 안 된대잖아요. 돈은 배달의 민족이 버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여기 혁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와, 그 배달의 민족이 고용을 많이 하냐? 또 아니거든.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라이더들은 정말 그 부당한 노동 환경 속에서 죽자고 일을 해서 몸을 갈아 넣으면서 다치고 죽고 하면서 그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돈은 다 그 플랫폼 회사들이 벌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회사들이 진짜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이걸 하고 있는지 하자고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미국이 걸잖아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정말 민생하고 가까운 영역이고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그런 데다 막 갖다 쓰는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돈을 누가 벌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웃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습관 얘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되게 본질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기술의 혁신을 뭐로 볼 거냐. 이제는 기술 혁신의 신화는 진짜 깨져야 될 때가 분명히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대세다. 어쩔 수 없다. 뭐 그걸로 이제 그 저기 편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철학적 태도로는 이 문제를 극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운동적 관점에서 결단도 필요하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끌게 될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 그래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일상, 생활의 방식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한 진지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 앞으로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회 이슈에서 합당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하죠.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는 이 합당 문제. 예. 이거 참. 예. 뭐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아까도 임 기자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화를 내고 있더라고. 정말 여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 지금 이슈가 있지만 크게 두 축인 것 같아요.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이 하나는 합당 자체에 대한 어떤 찬반 이 입장이 분명히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는 거에 대한 찬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토론하면 돼요. 근데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그 이 합당을 제안한 그 시점 왜 그날이었냐.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게 좀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 제기. 그러니까 시점과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이 크게 두 축을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막 그 뭔 얘기를 해도 지금 이거는 이 문제는 찬반으로 확연히 나뉘면서 참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제 그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또 그 기자회견 브리핑 했지 않습니까? 2달 안에 이 문제를 매듭 짓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오늘 보니까 또 뭐 이현주 최고위원을 비롯해가지고 또 내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초선 의원들도 뭐 비공개 총회하고 막 뭐 반대 목소리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절차대로 가면은 당원들이 결국에는 투표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이게 절차를 두고 합당에 대한 찬반 이거는 뭐 어차피 논쟁의 영역이고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문제 이것도 조금 나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 제안한 거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제안을 하냐 이런 이제 비판하는 쪽은 이런 쪽이고 그게 아니라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갖춰 나가는 거다라고 또 반론을 제기한 분들도 있고. 네.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뭐 제 의견은 지난번에도 한번 목요일날 시작하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논을 한다면 논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논에서 얘기할 거리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솔직한 얘기들 그냥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그렇게 화를 내는 분들은 아닐 거라는 신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뭐 특별히 화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를 안 어떤 내셨으면 방식으로든. 좋겠어요. 근데 잘 싸우는 건 필요하거든요. 네. 합당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전 노선 투쟁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노선 투쟁을 하는 거 가지고 또 시끄럽다고 또 뭐라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두 가지는 이제 확실하게 하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나 옳아, 지금 내 감정이 너무나 옳다면 그 감정이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정당함을 먼저 대지 말라고. 예를 들면 절차가 잘못됐다든가 뭐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같이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의견의 정당함을 만들어주는 그 논리 말고 내가 감정이 격해진 이유, 근원이 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의 감정의 근원하고 그 감정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섞어버리면 안 돼요. 예. 솔직히 말하면 내 감정의 근원 다 정당할 수 있는데 정당화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절차를 문제 삼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건 언제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 가장 적합한 절차, 합당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절차가 뭘까요? 공식화된 게 있나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그 다 그냥 대표가 막 이렇게 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협상했어. 절차를 지킨 겁니까? 대통령에게는 외교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외교권을 어떻게 쓰느냐는 또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돼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잖아. 네, 인사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운을 지명한 거 대통령이 인사권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못 쓰게 하냐고 또 화내는 사람 그럴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 인사권을 잘 썼다 못 썼다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어떨 때는 인사권을 일단 지켜주자 말자를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 감정이 너무나 정당해서 내 정당화 논리를 먼저 앞세우려고 막 노력하는 그리고 그러려고 유튜브를 듣는 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감정이 일어날 일이 원래 애초에 아니었거든요. 이게. 네.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제가 어떨 때는 화를 냅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떨 때 대부분 화를 내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별로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화를 낼 수 있겠죠. 누군가? 예를 들면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또는 당대표 되고 싶은 사람 인천시장 되고 싶은 사람 뭐 어디 도지사 되고 싶은 사람 화나겠지. 왜? 공천하고 연관되니까. 근데 왜 그들의 화와 유권자로서의 나의 화를 일치시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관계가 여러분들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예. 그들은 죽으라고 싸우게 놔두세요. 그들은 각자 다 사심이 있고 각자 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내 이익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 감정과 정당함으로 이 사태를 판단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당원이 돼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당원인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왜 모든 사람이 당원이 돼서 누구의 편에 서 가지고 싸워야 되지? 그러려고 당원한 건가? 제가 생각하기엔 당원하는 이유가 정말 민주당 어떻게든 잘 고쳐보려고. 예. 좋은 정당 만들어가지고 집권 잘하는 정당 만들겠다고. 왜? 지들끼리 이제 맨날 짜웅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누구 뒤에 줄 서냐고. 그거는 저기 김경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정치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닐 텐데.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한테 감정이 커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당연히 저는 생각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합당에 대해서 누군가는 찬성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찬성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찬성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당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럼요. 일단 당명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지분은 어떻게 할 거고, 네. 지역별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거고, 와 이게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합당엔 찬성이에요. 하지만 세부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또 영역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나는 합당을 찬성했지만 와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사실 합당보다는 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게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네. 지금 20명 기준인데 15명으로 낮추는 게 민주당 의원 안으로 발의가 돼 있거든요. 아니 저는 좀 교섭단체 그 기준을 낮춰서 새로운 교섭단체 물론 지금 조국혁신당이 12명이죠. 그러면 결국은 일종의 연합같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슈에 따라서 그렇게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합당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란 척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뭐 검찰 개혁 문제 뭐 이런 것과 대해서 입법 예고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저는 그런 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 좀 격렬하게 붙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합당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자꾸 자기 정치한다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은 다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 자기 정치의 정도가 넘어섰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러니까 대의도 있지만 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대의만 하는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잘 녹여낼까, 내 정치를. 그런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뭐 스스로의 어떤 연입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의 입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이 아니라면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하고, 그런 계산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겠죠. 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제 판이 펼쳐졌으니까 이루어져서 싸우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나무님인가가 제가 평상시 하던 말하고 되게 다른 것 같다고, 김어준이랑 같이 하니까 그러냐고. 전 되게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무슨 예. 말이에요? 저한테 그 호의가 없으신 분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모욕적이거든요. 예. 설마 그러진 않기는 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얘기했어요. 저는 합당 찬성자가 아니에요. 저는 조국혁신당이 좀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오래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합당이 지금 있는 게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또 정치라고 하는 건 잘 모르는 거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합당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합당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는 거죠. 합당하는 과정에서 이미 갈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뭐 선거 연대한다고 갈등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방법을 보고선 감당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김어준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예, 김어준 씨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있고 저는 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누군가의 견해를 끌어내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똑같으면 내가 김어준 밑이어서 똑같겠습니까? 또는 다르면 자기 정치하는 겁니까? 내가? 예.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합당에 대해서 제가 갖는 견해와 그 합당 문제 가지고 정치인들끼리는 싸울 수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입하는가? 그게 정치 참여인가?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치 참여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선거에 나가시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의 선거 캠프 가가지고 일하시는 게 낫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선거 캠프에 있으니까 저런 주장 펼치는 거지. 이게 박찬대 밑에 있으니 펼치고 정청래 밑에 있으니까 펼치는 거지. 감안하고 본다고. 그런데 내가 일반 당원이야, 권리당원이야, 아니면 일반 시민이야? 그럼 나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 의견을 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는 거잖아요. 스탠스를 정하시라고요. 네. 어떤 입장에서 내가 내고 있는 것인가. 저는 정치 참여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누군가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할 수도 있지. 정말 원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치지, 정치 참여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정치 참여는 조금 더 거리를 둔 채 벌어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야지 얽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동기화가 일어나면 내 생각이 이게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생각인지가 헷갈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드립니다. 예. 저는 제 개인 채널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논쟁의 영역이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찬반, 이거는 뭐 토론하시면 되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왜 그 타임에서 얘기를 했을까? 제가 이제 약간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 타이밍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정 장군님하고 방송하기 전에 그거는 일단 이진관 판사가 훌륭한 판결을 해서 그 여운이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피 5천을 막 찍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막 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폭탄 하나를 툭 던지니까 그게 이제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은 되게 아쉽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어떤 분이 다시는데
그 정확한 댓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말해서 이제 반정청래 전선에 합류하게 된 걸 환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이거는 뭐지? 약간 그런 식의 댓글을 다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식인 것 같고 도대체 이건 좀 출발이 어딜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약간 그 흔히 말하는 정청래 지금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뭐 거기서부터 출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에 대한 흔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친문에 대한 어떤 지금 일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일부의 어떤 반감 뭐 이런 게 지금 여전히 저는 그래서 아까 정장군 의원한테 얘기하기는 이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예, 이거의 문제가 굉장히 앞서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날까? 저는 조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 뭐 이런 데까지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예전에 예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집권하고 첫 선거를 치를 때 정도 사이에 분명히 여러 가지 권력 분할이 일어납니다. 모든 정당이 겪는 예, 일이에요. 그렇죠. 네. 윤석열 정당은 안 겪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찍어 눌렀거든. 거긴 원래 그 정당은 원래 그래.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저기 그 김 누구지 가방 갖다 바치고 당 대표하고 이러잖아. 김기현.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만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냥 원래 싸우는 정당이에요. 네. 내적으로 되게 많이 싸우는 정당이고 그게 일종의 저는 민주적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어떠냐면 필요할 때 쫙 모았다가 필요 없을 때 쫙 흩어지고 이거를 유연하게 못해요. 권력을 잡아본 적이 몇 번 없기 때문에. 네. 권력만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에서 뭘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은 절대 반지거든. 네. 그러면 선거가 온다?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 공식 아닙니까? 그쵸. 실제로 아마 이제 영남 지역의 일부 지역을 빼고 나면 민주당 공천이 엄청난 이득이 될걸요? 네. 민주당 안에서 싸우지 그러면.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정치에 놀아나진 마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주 감정 싸움을 하고 감정 다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해서 함께 뭔가를 할 때 동력이 안 생겨. 쉽게 말하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그거에 그 뭔가 휘말려드는 경우들은 그냥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들 계산하느라고 이분들은 다 머리가 아플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한가를. 특히 이제 총선이나 대선은 굉장히 구도가 단조롭고 그런데 총선은 조금 더 복잡하고 총선보다 더 복잡한 게 지방선거잖아요. 네. 여기는 이미 막 지금 통합 합당 뭐 이 전에라도 경쟁이 치열한데 그 경쟁이 각각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끄럽죠. 네. 김경의 공천 언급이 그냥 일어난 거겠습니까? 네. 네? 바로 그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면 일단 딱 한 단계 마련이 되고 그거 잘하면 그걸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권에 개입할 수 있지만 구청장을 할 수 있잖아요. 구청장 하면 국회의원 부럽지 않거든요. 왜? 국회의원은 갑을병 나눠져 있지만 구청장은 다 합니다. 돈 지고 있고요. 그러면 구청장 하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돈도 갖다 바치면서 막 무릎 꿇고 막 뭐 고개 조아리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정치 지망생들은 원래 그래.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정치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저희가 이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김경 등등 그 공천과 관련해서 매간 매직을 한 거잖아 결국은. 네. 자리를 가지고 그런 범죄가 김경 한 명뿐이겠냐.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선거 제도를 어떻게든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근데 지금은 이제 선거구에 국회의원이 왕이고 그 아래 지자체 기초위원으로 갈수록 뭐 기별만 잘 꽂으면 이제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돈이라도 갖다 바쳐서 단수 공천 받으면 그냥 끝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기반한 작은 정당도 허용해야 한다. 네. 우린 너무 이걸 크게 해서 전국 정당 이것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이 문제랑 이 합당 이슈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게 작은 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게. 조국혁신당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죠. 굳이 우리가 꽂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쟤네랑 또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는 다당제가 좀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것이 중앙정치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애초에 취지에 맞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이런 선택이 훨씬 더 영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같이 이렇게 녹아들 수 있다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상향, 좀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요 얘기가 요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굉장히 좀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 제안을 하니까 요거를 거부하기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지금 조국혁신당은 거의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가만히 된 측면이 있죠. 제가 봤을 네. 때도. 예.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합당 논의는 굳이 필요한 건 정치 연합이라고 하는 고난이도의 정치 기술을 정말 상처 없이 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양당에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합당이라도 해가지고 문제 풀자 정도의 전 문제의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합당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곳에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요. 호남에서 분열 덜하고 뭐 영남에서 분열 덜하고 뭐 이 정도겠지. 원래는 분열 안 하고 경쟁해가지고 하자 그러지만 정치라는 게 현실이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총선을 앞둔 것도 아니고 대선 같은 거대한 권력을 앞두고 하는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으로 민주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합당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을 줄일 소지가 더 높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그를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다 이건데 조국혁신당이 하겠다면 해야지 못하겠어. 민주당 하겠다면 해야지. 둘이 조사서 한다는데 그리고 당원들이 결정해서 한다는데 해야지 뭐. 네. 그거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로 저는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선거학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일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막 아까도 뭐 김어준 얘기하셨지만 김어준, 정청래, 뭐 조국 이걸 쫙 연결해서 무슨 털자 붙이고 빠자 붙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라인이 있는 것처럼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떤 라인에 속해 있지 않아요? 네. 그거 반대하는 라인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 엄청난 공익과 보편성을 가지고 얘기하나요? 그리고 그 짐작을 할 만한 증거가 있나?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뭐 이렇게 정치평론가 돼가지고 정치공학 신나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내 불만의 원인이 뭔가 그 불만은 합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합당한 불만을 가지고 이 불만을 키울 거냐 사그라뜨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보통의 시민들이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정치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어떤 편에 도움 주고 싶은 생각은 정말 1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저는 정치인 누구를 지지하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특정한 정치인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누가 성에 차겠습니까? 저는 특정 정치인에게 도움 주기보단 시민들이 그 정치인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클 뿐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것들은 다 그런 거였고. 자, 그리고 여객기 참사 청문회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게 사실 국회 정치기상도 쪽은 아니죠. 근데 국회에서 어쨌든 청문회를 해서 네. 어거지로 시사편집회의를 넣을까 하다가 여기다 정말 넣었는데요.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만 1년이 싹 지나고 새해가 또 됐어요. 근데 이게 만 1년이 됐을 때는 기사가 좀 있었거든요. 여객기 참사 일어난 지 1년인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 사건으로 누군가가 처벌 아니 수사 때문에 기소 아무것도 없어요. 유가족들만 지금 죽어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175명 전원 사망이에요. 그다음에 승무원 중에 이제 2명만 부상을 당했고 4명은 이제 사망을 했고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1년이 지났다고 약간 기사가 나오더니 지금 이번 주 내내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 가고 내일인가에 또 발표도 하거든요. 그 조사 발표를. 근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지. 정말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합당 이슈도 참 중요한데 아니 이 참사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도 아무런 진행이 안 돼 있고 중간 보고 한번 들은 적이 없으며 도대체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해서 청문회를 했어요. 정말 가관이에요. 청문회 그 잠깐만 저도 다 보진 않고 그 뉴스에 토막토막 나온 거를 봤거든요. 자, 모른대요. 들은 적이 없다. 모른다. 그 둔덕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둔덕 우리 부분 아니었어요. 설계사 그때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 줄줄이 나와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청문회 볼 필요가 없었던 게 저는 모릅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수사는 어떻게 됐어요? 아, 내가 어떻게든 빨리 해가지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넘었어. 도대체 아무도 뭐가 처벌 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이 참사와 관련된 특수본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요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저는 특수본 설치해서 빨리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청문회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센 게 국정조사 제도잖아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직권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게 참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성과를 좀 못 냈어. 그렇죠. 정파화만 되고 정파화돼야 그나마 관심이 있고 정파화가 안 되면 관심도 없어.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대는 게 그럼 사법 처리거든요. 형사 수사를 해야지 그 진실을 파악해. 둘 다 좋은 수단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국회가 잘 그런 식으로 조사에 잘 작동합니다. 이게 원래 양원 합동위원회가 조사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는 편이고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딱 의회의 동의를 받아 발족이 되면 그게 별개의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진화위 같은 것처럼 그게 진상조사에 굉장한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럼 조사권도 굉장히 세고 그 보고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보고서로 바뀌어지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 있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드러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법 처리하는 게 진상조사에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유무죄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법 처리가 처음에 들어가면은요 싹 다 숨어요. 그리고서 청문회 기권 몇 번 하고 나면은 없대지. 그러니까 다 안 한대지. 왜 사법 처리 될까 봐. 예. 그리고서 조사의 기간이 쑥 지나가 버리면 아무도 몰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회적 참사에 관련된 물론 조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종종 띄우긴 하지만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정파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아닌 방식의 권위를 가지는 진상조사기구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 청문회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청문회를? 예. 그렇잖아요. 청문회라는 거는 진짜 물어서 대답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모르는 놈들 다 불러다 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서 다 모른다고 그래서 청문회가 끝났다니까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유가족분들이 국토부도 불신하고 아니, 경찰도 불신한 이유가 환장하지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무도 처벌 안 받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졌거든요. 1년이 지나도록.
근데 도대체 그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해봤자 솔직히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래서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조사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참사도 또 한두 번도 아니었잖아요. 네. 여지까지. 네. 이제는 뭔가 이 사회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국회가 맨날 왁왁왁왁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뭔가 필요하지. 그렇죠. 솔직히 저는 국토부가 우리나라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악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잘 모르는 뭐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의 특정한 직원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독재였다가 이렇게 민주화된 국가에서 흔히 나서는 것들이 이렇게 거대한 국가 조직이 산업과 밀착돼 가지고 오랜 기간 굴러오면 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전문가조차도 다 거기에 의존해서 먹고 네.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뭐 원전 쪽이 그렇고. 그러면 원전 그것도 마피아라고 있잖아. 부르는 데도 예, 있죠. 예. 그게 전문가들이 다 한패죠. 예. 한패죠. 예. 그런 분야가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지 너무 많은 영역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것도 전관 이미 뭐 네. 우리가 사법개혁 얘기하기 전부터 음. 예. 특히나 항공 쪽은 더 심한 오, 쪽이잖아요. 오, 오. 예. 거의 독점 사업이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문제라고 네. 보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작심한다고 해서도 잘 될 문제도 아니야. 대통령이 와서 조진다고 장관 조진다고 장관도 밑에 잘 모르는데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번에 또 1년 돼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했어요. 이 음.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를 하고 90도로 고개를 숙였는데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예. 없잖아요.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 없고 뭐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원인 규명 안 되고 처벌받는 사람 없고 청문회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종종 썼듯이 해외 이렇게 전문관 불러가지고 이렇게 왜 조사시키고 예, 그러잖아요. 예. 이게 잘 되면 히딩크고 안 되면은 누구야? 그렇죠. 그렇죠. 그 이상한 먹튀, 사람이야. 먹튀. 어. 누구야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먹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정도 국가 규모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문가들이 딱 처음에 초동에 딱 잡고 들어가서 불러다가 쪼라락 신문하고 증거 잡고 이러면 밝혀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추락을 해서 그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1년 됐으니까 기사 한번 쫙 내보내고 청문회고 나발이고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기사 가져온 것들이 다 그지 같은 이유가 보도를 제대로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기사를 가져올 게 없더라고. 아, 자, 오늘은 정치기상도 하고 뒤에 시사 편집회의가 있는데 우리 또 비질란테를 못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시사 편집회에서 요거 한 건만 합시다. 다음번에 이제 밀어가지고 다른 거는 더 얘기를 하고요. 신천지. 네, 신천지. 네, 신천지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요. 모르는 소식을 가져온 줄 알았어. 단식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잖아요.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원금. 네. 근데 그걸 요구를 했을 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오케이. 대신에 같은 어떤 비슷한 취지의 신천지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신천지도 같이 합시다. 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천지 때문에 단식한 거네. 그렇죠. 신천지 특검 맞네. 반대? 신천지 특검 반대 단식 맞네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박근혜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뭔가 생각- 짝짝 맞아 떨어져, 어, 그지? 어, 어. 예.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왜 예. 단식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갔고 음. 지금 끝나고 병원에 갖고 오늘 퇴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네. 잠깐 오후에 보니까 그게 아, 오래 안 하니까 금방 태어나는구나. 너가 지적적 했지? 이번 주 내에 병원 간다. 내가 한 표 건다고. 갔잖아. 분명 기사만 보면은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었는데 금방 퇴원하더라고 보니까 어찌됐든 오늘 퇴원한다 그러고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기자라면 왜 단식하셨냐고 전 질문을 할 것 같거든요. 다시 기자를 하세요 그냥. 예? 그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예. 제가 기자로 고용할까요? 우리 해시TV 제1호 기자, 민 기자. 우리 언론사 쉬워 등록제야. 등록만 하면 돼. 그렇지. 응. 응.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아니 그 혼자 하면 뭐합니까? 혼자 기사 쓰고 편집하고 우리 아무튼. 당근 편집장 시킬게. 붙여줄게. 아무튼 그래서 단식을 하고 이제 퇴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솔직히 신천지 의혹 추가적인 의혹들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단순히 윤석열 때 신천지가 뭐 가입을 해가지고 전당대회 개입하고 대선 지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천지와 이른바 국힘 그 전신인 뭐 새누리당 그 저 이해창까지 올라가는 그런 의혹까지 막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국힘의 유착은 윤석열이 아니라 박근혜 이해창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신천지는 진짜로 특검해야 되는 사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 이 신천지와 관련된 의혹이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 신천지 의혹 단식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그 의혹을 대체한 게 한동훈을 제명하냐 마냐 이쪽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모든 제명이 됐나?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나? 장동혁이 단식을 들어갈 때부터 한동훈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고 나서부터 비난이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이 단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비난 비판 여론이 약간 수그러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들 내 얘기를 그렇죠. 하는- 그들 내 지지율도 수그러들더군요. 지지율도 그러니까 그렇죠. 다 수그러들었어. 대신에 장동혁은 단식을 끝내면서 자기의 얻은 효과는 있죠. 왜냐하면 다 찾아오고 자기 네. 쪽으로 일단 선거 전에 당대표 뺏길 일은 없게 만든 거지. 없게 됐고 한동훈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빡해.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을 나쁜 놈 만들어 버렸고 또 한동훈을 이번 주 내에 제명하는 쪽으로 여론이 다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래식 언론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짜더라고요. 예. 이 과정에서 신천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박근혜가 장동혁 대표 단식을 만류하려고 온 거부터 저는 굉장히 냄새가 확 났거든요. 네. 왜 박근혜가 올라왔을까요?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단식한 거고 저는 그래서 신천지. 박근혜가 간 거고 그렇다니까. 저는 장동혁이 신천지 때문에 단식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제기되는 의혹이 결국에는 예 신천지와 상당히 연관이 깊다. 박근혜가 올라온 그 이유는. 네. 그래서 신천지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 특검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단 언론들이 관심 영역에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큰 이슈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살짝 스르슬쩍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합수부에서 이미 파고 있어서 이게 반드시 특검이 아니어도 저는 규명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지금 단독 터져 나오는 건 사실 다 거기서 흘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대충 아는 사람인데, 예,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신천지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통일교 쪽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단독들이 다 그런가 하니까 저는 오늘 매부쇼 보면서 다들 신천지 분위기인 줄 알았어. 그건 그래요?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사라졌다 그래서 예. 어디서 사라졌다는. 재래식 언론들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MBC, JTBC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 더 있네요. 노컷뉴스. 노컷뉴스. 예. 거기는 예전에 취재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아 그렇지. 네. 이거는 CBS는 붙을만 하지. 예, 이거는 그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꺼내놓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오늘 매우쇼에도 나온 얘기지만 신천지가 우리가 예전부터도 의심했던 건데 거의 맞는 것 같아 이제는. 예, 이명박을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고 그것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박근혜가 결국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신천지하고 손을 잡았고 네. 당명이 새누리당. 새누리당으로 바뀐 것에는 그것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네. 이만희가 결국에는 네. 주변에 이거 내가 만든 내가 거라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얘네들의 이 정당의 DNA는 신천지와 같은 세력이 휘두를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그냥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거리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실체에 가까워지고 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었을 때는 예. 음모론 정도. 근데 지금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어떤 분노, 네. 이만희가 이것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 1위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음. 훨씬 오래된 네. 거죠. MB. 그러니까 이해창 때 거의 뭐 이제 슬슬 분위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는 MB, 박근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만희가 물론 이재명을 싫어해서 윤석열을 밀어준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요게 시작의 계기가 그건 된 게 아니었- 아니라 그게 그 다는 전부터 아니라는 있었다는 거지. 거죠. 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연관성. 이 국민의힘 같은 정당들의 특징이 이게 뭉치표가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네.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인 1표제가 필요한 이유가 네. 이게 표의 균등성을 위해서도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야지 희석이 된다고 뭉치표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얘네는 이 뭉치표의 힘이 희석이 잘 안 되는 정당이라고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네. 대통령이 찍어 누르거나 뭉치표가 찍어 누르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천지가 그거를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집단인 건 맞거든. 그냥 말만 많은 기독교, 말만 많은 불교하고에 비해서 다르죠. 다르죠. 네, 이건 정말로 뭉치표기 때문에 꽤 오래 깊은 연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의 단식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숙주야 국힘은. 네. 네. 숙주고 신천지가 이만큼 영혼의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통일교가 이만큼 지분 차지하고 있고 뭐 이렇게 구성된 존재 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그냥 송이교는 숙주- 확실히 예전부터도 물론 연관이 있었지만 모든 정당에 다 원래 좀 뿌리를 내린 그 뿌리 그 마술을 꽂힌 조직이고 김건희 윤석열 때 확실히 더 이제 그쵸. 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신천지가 좀 더 뿌리가 깊은 건 맞는 것 같아. 그 신천지가 MB하고 박근혜 때는 뭔가 손을 잡아가지고 그쪽 국힘 전신의 어떤 주류는 아니었던 네, 새가 그런 거였는데 윤석열 때 확실하게 그렇죠. 주류로 확 떠오른 것 같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정당이 야당이니까 한때 여당이었습니다. 네,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집권 여당. 여당만 해먹던 정당입니다. 네. 그게. 야, 진짜 쪽팔리죠.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그 검경 합수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요 관련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뭐 노컷이라든가 JTBC라든가 MBC 심지어 국민일보도 여기 약간 네, 네. 감독을 그렇지. 쓰더라고요. 네, 그 보도를 자세히 보면 신천지에서 뭐 굉장히 고위급은 아니지만 간부 정도를 하다가 탈퇴했던 그런 그 전 신도들이 수사에 엄청 협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 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힘이 묶어간다고 해서 덮여줄 문제는 절대 아니다. 예. 대통령도 의지가 되게 확실하고. 예. 네. 이거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떨고 가야죠. 그럼 적어도 얘네들이 정치에서 장난질 치는 것 그럼. 정도는. 이런 짓은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들이 원하는 걸 다 했다는 거잖아. 저는 또 신천지를 직접적으로 저기 CBS 제가 방송 출연할 때 신천지가 한번 목동 CBS를 포위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수천 명이. 저 그때 방송하려고 들어가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그렇죠. 와 진짜 무서웠어요. 무섭죠. 예. 매불쇼도 무서울걸요? 예전에 지상파도 그래서 건드리질 못했잖아요. 종교 네. 쪽은 그럼요. 잘못 건드리면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저 JMS가 한번 그 네. 매불쇼 앞에 갔었잖아요. 최욱 네. 선수가 벌벌 떨면서도 계속 얘기했죠. 예. 예. 안 그리고 만나주고. JMS 말고 또 뭐였지? 저기 이만희 말고 그 유명한 그 저 사이비 종교는 아니고 이제 약간 사이비 기독교. 예.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개 있어. 방송 사고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 MBC에서. 네. 예. 아 어. 맞아요. 구원파? 옴질이? 구원파였던 것 같다. 하도 그래 많아요. 이게 은근히 이런 종교가 꽤 있어. 제가 김만건 박사님이 하시는 만건 책방 새로 하는 거에 오늘 저기 나가가지고 그 언론 가지고 이제 책 얘기하는 거를 이제 또 녹화를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한 얘기도 있지만 언론이 지금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종교 권력이거든요. 맞아요. 예, 경제 권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얘네는 네.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그나마 지상파가 힘이라도 좀 있고, 그치. 예, 영향력이라도 좀 있어서 개기수라도 있었는데 잘 못합니다 이제. 뉴스타파도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 당근 PD가 매부쇼 앞에 그 JMS 아까 그 사진 네. 잠깐 저기 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옵니다. 매부쇼는 2시부터 시작했는데 아침 일찍 오는데 제가 대한뉴스 한다고 오전에 일찍 가잖아요.
저 부근에 차를 대는데 딱 이른 시간인데도 저렇게 하는 데는 세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뭔가 그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네.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네. 모여 있어. 이렇게 사사사사 모여 있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주차를 저 위에다 대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니까 싹 주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아, 그럼요. 단순히 뭐 항의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안 무서운데 저 사람들은 좀 무섭더라고. 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그래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몇 번 표했던 이유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한 거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지만 이런 데들이 작심하고 소송해가지고 예. 그런 개인 유튜버들 다 날아갑니다. 예. 매부쇼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그래서 체육 선수도 반대합니다. 네.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사 편집회의까지 통합해가지고요 좀 길게 우리 정치기 상도를 했고요. 이번에는 비질란테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잠시 뒤에 3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드라마 데스크 잠시 뒤에 만나죠.